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수업 강의를 맡은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4학년 최진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은 저와 4차 시 동안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을 중심으로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 수업인 만큼 인공지능과 딥러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업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러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인 퍼셉트론에 대해서 학습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죠. 예전에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가 큰 실력 차이로 이기면서 세상에 많은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등장한 챗 GPT는 모르는 사람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이전의 챗봇과 같은 인공지능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인간과 대화하는 듯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챗 GPT는 글쓰기, 문제풀이, 코딩 등에서 사람보다 더 잘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챗 GP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문제 해결, 인식 및 의사결정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계산 시스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지능을 따라하고 모방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공지능과 같이 쓰이는 개념 중에서 또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구분되고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앞서 살펴봤듯이 계산 학습 등 인간의 직접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에 속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특정 부분을 스스로 학습하도록 설계한 방법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속해 있는데요. 딥러닝은 머신러닝 기법을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과 같은 모델로 구현한 방법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선 세 가지 개념 중에서는 딥러닝이 가장 좁은 범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딥러닝 기술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도 인공지능 수업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딥러닝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발전해 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이전에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생각하는 기계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의 딥러닝 이론의 토대가 되는 것은 1950년에 처음 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먼저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신경망 이론이 등장을 하고 또 최초로 인공신경망 모델인 퍼셉트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퍼셉트론 모델이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인공지능은 한번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이 제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다층 퍼셉트론을 발표를 하면서 이전에 지적되었던 퍼셉트론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후에 또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부활하고 활발히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 그리고 또 챗 GPT를 비롯한 거대 언어 모델들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인공지능, 그리고 딥러닝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딥러닝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바로 퍼셉트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신경망 이론이 최초로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구현한 최초의 모델이 바로 퍼셉트론인데요. 이 퍼셉트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앞서 말씀드린 이 퍼셉트론이 지닌 한계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셉트론은 이제 로젠블라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1957년에 제안한 구조인데요. 우리 인간의 뇌 안에는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가 존재하는데, 이 뉴런이 동작하는 방식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퍼셉트론입니다. 먼저 우리가 뉴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구조가 바로 뉴런의 구조이고요. 이 뉴런은 먼저 이 수상돌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뇌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그 신호의 크기가 일정한 값보다 크면은 이렇게 축삭 돌기를 통해서 다음 뉴런으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모방한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구조인데요. 퍼셉트론의 동작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셉트론은 이렇게 여러 개의 입력을 받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입력들은 이 퍼셉트론 안에 있는 가중치들과 각각 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한 값들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이 크기가 일정한 값보다 크면은 출력을 내보내게 되는데요.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 이제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모두 더한 다음에 이 더한 값을 활성화 함수에 넣어주게 되고요. 이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나온 출력이 바로 퍼셉트론의 최종적인 출력이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한번 가장 간단한 퍼셉트론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이 이제 입력의 개수가 2개인 가장 간단한 구조의 퍼셉트론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입력은 x1, x2 두 개가 입력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입력처럼 그려지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편향, 바이어스라고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입력과 가중치를 각각 모두 곱한 다음에 더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1과 b를 곱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편향 값인 b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x1과 첫 번째 가중치인 w1을 곱하고 x2와 w2를 곱해서 이들을 모두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한 값이 여기서 a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a를 우리가 활성화 함수 h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나온 y라는 값이 바로 이 퍼셉트론의 최종적인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보면 오른쪽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편향과 함께 각각의 입력을 가중치와 곱한 다음에 모두 더해주게 됩니다. 이 값을 이제 우리가 a로 저장을 하고요. 이 a라는 값을 이제 활성함수 h에 넣어서 최종적인 모델의 출력 y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활성함수는 이제 아래와 같은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 hx라고 하는 것은 x, 즉 입력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출력으로는 0을 내보내고요. 이제 입력이
0보다 큰 경우에는 1을 내보내게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 그림과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활성화 함수를 우리가 계단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퍼셉트론을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ND 게이트라고 하는 논리 회로를 우리가 구현해 볼 건데요. 이 AND 게이트는 입력을 두 개를 받아가지고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1을 출력하게 되고요. 나머지 경우에서는 0을 출력하는 논리 회로입니다. 이 회로를 우리가 퍼셉트론으로 구현을 해봤을 때 우리가 정해줘야 될 값은 한 개의 편향값 그리고 두 개의 가중치 값입니다. 이 값들을 W1과 W2는 모두 1로 그 다음에 편향 B의 값은 마이너스 1.5로 정해주게 된다면은 AND 게이트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입력이 모두 1일 때 우리가 가중합을 구해보면은 0보다 큰 값이 나오고요. 이 값을 아까 이전에 살펴봤던 활성화 함수인 계단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은 최종적인 출력이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두 입력 중에 하나라도 0이 있다면은 가중합을 했을 때 그 값이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고요. 이것을 활성화 함수에 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출력도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퍼셉트론으로 AND 게이트를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다른 논리 회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XOR 게이트라고 하는 논리 회로도 있는데요. 이 게이트는 두 개의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1을 출력하고요. 두 개의 입력이 서로 같으면 0을 출력하는 논리 회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게이트를 우리가 퍼셉트론으로 구현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가중치와 한 개의 편향값을 어떤 값으로 지정을 해주던 간에 우리는 이 게이트를 퍼셉트론으로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의 이러한 한계점이 지적이 되어서 그 당시에 퍼셉트론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제1차 AI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한계점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결정 경계, 영어로는 decision boundary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출력 결과를 시각화를 했을 때 각 결과를 구분하는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AND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입력을 각각 축으로 하는 좌표 평면을 나타냈을 때 여기서 출력 값이 1인 경우를 검정색 점으로 표현을 하고요. 출력 값이 0인 경우를 흰색 점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출력 값이 1인 경우와 0인 경우를 직선 하나로 구분을 하게 된다면 이 그림과 같이 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직선의 위쪽은 출력이 1인 경우들이고요. 이 직선의 아래쪽은 출력이 0인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XOR 게이트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출력을 시각화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출력이 1인 경우 까만 점과 출력이 0인 경우인 하얀 점을 하나의 직선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직선형 결정 경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바로 퍼셉트론으로 XOR 게이트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퍼셉트론의 이러한 문제점을 나중에는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면은 바로 여러 층의 퍼셉트론을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의 퍼셉트론은 하나의 선형 결정 경계를 갖지만 이제 퍼셉트론을 여러 개 이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직선 하나로는 나눌 수 없었던 결정 경계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퍼셉트론을 2층으로 쌓아서 XOR 게이트를 구현한다면 왼쪽처럼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일단은 두 개의 입력을 받게 되고요.
원래는 두 입력이 하나의 퍼셉트론으로만 갔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다음에 두 개의 퍼셉트론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 두 입력은 각각 두 개의 퍼셉트론으로 입력으로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퍼셉트론은 이전에 봤던 하나의 퍼셉트론과 똑같은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 각각의 퍼셉트론에서 나온 출력값 두 개가 있겠죠. 이 두 개가 다음 퍼셉트론, 하나의 퍼셉트론으로 또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층에 있는 하나의 퍼셉트론이 또 비슷한 연산을 수행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출력만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2층으로 퍼셉트론을 쌓는다면은 우리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XOR 게이트 같이 하나의 직선으로만 선형 경계를 표현할 수 없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결정 경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수업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이제 퍼셉트론을 2층이 아니라 더 여러 개의 층을 쌓아서 만든 복잡한 모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